제가 1900 애교부에 들어와 가지고 한 30년 근무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카자흐스탄에 2012년부터 2015년까지 한 3년 정도 제가 이제 카자흐스탄에 근무를 했습니다. 그때는 아스타나였고요, 수도가. 그래서 이제 이 카자흐스탄에 근무한 경험을 토대로 유라시아를 정복한 유목민 이야기를 제가 뭐 한 3, 40분 정도 걸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질문은 뭐 나중에 보고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파워포인트를 이제 띄워놨고요. 총 페이지가 한 20페이지 됩니다. 앞에 제목은 제가 뭐 유라시아를 접목한 유목민 이야기를 제가 돼 있고요. 목차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1장 뭐 유목민은 누구인가, 뭐책 내용을 뭐 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만은 2장은 비단길과 뭐 문명교류, 제3장은 유목민의 황금시대, 제4장은 한국인은 유목민이다. 이런 순서로 제가 강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게 제가 이 목차 부분에 유목민은 생활을 할 때 여러분 그냥 우리 이 농경 정착민하고 많이 차이가 있다. 그래서 그 점에 제가 비중을 두겠습니다. 페이지 3페이지를 일단 뭐 보시면 제1장 유목민은 누구인가? 이 세계 역사에서 이 초원 유목민이 어떻게 평가를 받고 있느냐, 뭐 한마디로 되게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세계 약 5천 년간의 역사는 유목민과 뭐 정중민 간의 대결과 정복 이야기다. 그러니까 이제 문명인들과 야만인들을 대결을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대개 이제 농경 정착민들은 자기들이 문명인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그 이외의 지역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야만인이라고 되게 이분법으로 많이 구분을 합니다. 뭐 이게 책에 제가 썼지만 헤로도투스 같은 분은 세계 역사는 거의 뭐 전쟁의 역사라 이야기를 하죠. 솔직히 지구 역사 5천 년을 볼 때 거의 전쟁과 평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돌스토이 유명한 책도 있죠. 전쟁과 평화에 관한 책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유목민과 정주민 간의 대결과 어떻게 평화적으로 지내왔는가가 세계 역사의 주요 테마였다. 그래서 이 유목민이 야만인을 대변을 했는데, 역사를 볼 때 15세기까지 유목민이 세계 역사를 주동을 해왔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16세기부터 해양의 길이 열리고 신대륙이 발견됨으로써 유럽 중심의 세계가 열리게 됐죠. 두 번째, 초원의 자유인 유목민이라는 타이틀입니다. 유목민은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그냥 뭐 초원을 이렇게 이동하면서 가축과 생활을 하는 그런 걸 의미를 하죠. 그래서 이제 자유인입니다. 대개 이 유목민들이 사는 지역은 밑에 초원지대입니다. 이 지구의 북위 30도에서 50도 사이, 옆에 그림을 보시면 이게 초록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이 지역이 초원지대고요. 그 다음에 이게 지구의 허리를 이렇게 벨트 모양처럼 쭉 행대로 되어 있습니다. 왜 제가 행대를 강조하는가 하면 그냥 동수로 되어 있죠. 남북이 아니고. 이 동수로 되어 있다는 것은 참 중요한 게 사실인데요. 예를 들어서 동수로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이동하게 되면 시차를 적게 느낍니다. 근데 남북으로 비행기를 타고 이동하면 시차를 크게 느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유럽을 간다든가 한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그 시차하고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저 아르헨티나 남쪽으로 내려가는 거하고 시차가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즉, 이 동서 간의 이동을 할 때는 별로 시차를 적게 느끼고, 그 다음에 기후 태도도 비슷하고 해서 거의 생활이 참 편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초원지대가 한마디로 유목민들에게 좋은 거주지였다. 이 초원지대는 강과 호수도 있고요. 뭐 이제 책에 저 상수에 썼습니다만 사막도 있고 이제 알타이 같은 산맥도 있고 반건조 지역입니다. 즉 비가 적게 와서 쌀농사가 하기 힘들고요. 그 초지가 잘 자라고 요거 대신에 그 반면에 밀농사가 좀 잘 되는 편입니다. 근데 날씨가 춥고요. 바람이 강합니다. 이제 제가 카자흐스탄에 아스탄에 이제 살 때 우리 윤 선생님도 사시겠지만 사셨지만은
뭐 여름은 한 40도까지 올라가고요. 겨울은 뭐 마이너스 40도입니다. 그리고 겨울이 또 길고요. 한 뭐 5, 6개월 되죠. 그다음에 바람이 참 심합니다. 이 바람이 심해서 어쩔 때는 차가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이 카자흐스탄 정부에서는 바람이 심하게 불 때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기도 합니다. 그만큼 바람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훨씬 강하다. 그래서 유목민들이 이러한 열악한 조건 속에서 어떻게 살아왔고, 그다음에 어떻게 정복을 하면서 세계를 역사를 주도로 했는가. 이제 그게 제가 앞으로 말씀드린 하나의 테마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제가 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스키 타이족인데 흑노족이라도 부르기도 하고요. 유럽에서는 스키 타이족이고 이제 중국에서 부를 때는 흑노족이라 부르고 우리도 흑노족이라 부르죠. 대개 이제 스키 타이족이 이제 유목민의 이제 조상으로 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최강의 기마병사였다. 기마병사였기 때문에 말을 타고 이제 세계를 정복을 할 수가 있는 기반을 만들었죠. 그래서 이 스키타이족은 이름이 제가 밑에 써놨습니다. 슈트 활 쏘는 궁사. 이게서 유래가 됐고요. 페르시아어로 스쿠타라 부른다. 스쿠타. 지금도 보면 그 체코에서 생산하는 자동차 이름이 스쿠타인가 아마 그런 게 하나 있을 겁니다. 일단 유목민의 조상으로서 스키타이족이 유명하고요. 이 스키타이족들은 기원전 9세기부터 뭐 AD 기원 후 3세기간 중국의 만리장성에서 뭐 흑해, 카스피해 등 유라시아 초원지대를 이제 지배했던 유목민들입니다. 알타이 지역에서 이제 기원을 두고 있고요. 알타이 지역은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지금 그 중국, 그 러시아, 그리고 카자흐스탄, 몽골이 네 개의 나라가 서로 공유를 합니다. 알타이 지역은 뜻이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금이란 뜻이죠. 옛날부터 금이 많이 생산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스키타이 그 유목민들이 이 복장을 보시면 옆에 제가 그림을 해놨죠. 이 모자를 썼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헐렁한 옷을 입었고, 그 다음에 혁대를 메었고, 그 다음 밑에는 긴 장화를 신었습니다. 이런 모형의 유목민들이 살았지 않는가. 이제 그렇게 되게 추정을 하고요. 모자는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양털로 된 모자입니다. 이제 뭐 바람이 심하고 춥기 때문에 모자를 써야 됐고요. 헐렁한 바지는 이게 활동이 편했다. 즉 말을 타고 할 때 좀 편리했다. 혁대는 중요한 부분인데요. 혁대를 왜 맸냐? 장기간 말을 탈 때 우리 말을 타게 되면 사람에게 들컹거리죠. 그러면 사람 내부의 장기들이 이게 흔들리게 돼서 어렵다. 그래서 이게 좀 잡아주는 역할을 했고요. 그 다음에 혁대가 하는 역할이 이 밑에서 올라오는 냉기, 차가운 그 기온을 방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 흙대에다가 필요한 용품, 예를 들어서 뭐 컵이나 그 다음에 할집, 그걸 이제 그렇죠. 이 흙대라는 것은 이 모자, 헐렁한 바지, 흙대, 장화 이런 거는 거의 유목민들이 만든 것들이고요. 그래서 이것이 인접돼 있는 그 정착 유목민들에게 많이 전파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키타이족의 이제 지도자 수령을 갖다가 하늘의 아들 순으로 했죠. 즉 뭐 중국말로 천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나 최강의 이제 기마병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옆에 보시면 우리 이게 신라 금령총에서 이제 발굴된 기마 인물 톡입니다. 즉 뭐 흑으로 되어 있는 톡이죠. 이건 잘 아시겠지만은 여기 보시면 이제 말제갈, 안장, 등자가 있습니다. 이 말제갈이 뭐 아시겠지만 여러분 말 입에 가로막대를 물려서 말을 이렇게 통제하는 도구인데요. 이거는 기원전 300년 전에 개발이 됐고요. 안장은 말을 위에 타기 위해서는 그냥 못 타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안장이 있어야 되는데 안장은 개침에 만들 때
털로 만든 양모 털로 만든 이렇게 천을 몇 개 얹어서 안장을 만들었고요. 나중에 그 나무로 안장을 만듭니다. 그다음에 등잔인데요. 이 등잔은 기원전 한 3세기 내지 4세기에 이제 유목민들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말제갈, 안장, 등잔하는 게 이게 만들어지는 기간이 거의 한 3천년이 걸렸다. 즉 말해서 옆에 보시는 이 신라 금령촌에서 기말 인물 토기 이거는 이러한 모습이 만들어질 때 시간이 걸린 게 4천년으로 보시면 됩니다. 즉 이때 모습이 말 타고 이런 모습이 지금 우리가 말하는 거의 스마트폰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즉 이게 최고의 첨단 하나의 제품이었죠. 생활하고 싸우고 그 다음에 이동하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스키타이족이 쓴 게 철제입니다. 즉, 이 스키타이족들이 주로 구리, 이 철을 처음으로 거의 활용을 하다 보니까 힘이 세졌고 옆에 인접한 국가들을征服하기 쉬웠죠. 그 다음에 제가 동복, 쓰는 동복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금융청 위에 조그마한 그 붙어 있는 소처럼 생겼죠. 즉, 이거는 이제 솥단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목민들이 우리가 지금 말하는 야외 생활을 할 때 이게 사용하는 이런 직기를 개발했다. 저 야외 시사 도구입니다. 그 다음에 할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할을 개발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스키타이족들은 여성들도 무사였습니다. 싸우는 병사였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아마존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스키타이족들이 인접 지역도 정복을 했고 유명한 전투가 BC 200년, 기원전 200년에 중국 한나라와 싸워서 이겼죠. 그래서 평화조약을 맺었고 최대의 전승기를 누렸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4번 그 유목민들이 어디서 살았냐 이게 밑에 보시면 유로트입니다. 유로터. 이동 가옥으로 부르는데요. 대개 농경 정착민들은 그냥 땅에 딱 붙어 있는 집이죠. 그런데 이제 이 유목민들은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집도 같이 이동하고 다닙니다. 달팽이처럼 그런 생활을 하는 거죠. 이 유로트란 뜻이고요. 유로트라는 것이 대개 그 의미가 사람, 가족, 공동체 등을 의미를 한다 그래요. 그 다음에 이거는 좀 보시면 유로트는 여자가 건립을 하고 천정 제일 위에 꼭대기에 있는 천정은 남자가 세운대요. 그래서 이게 의미가 되게 목의 사이에 한 유선으로 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유로트 특징은 옆에 그림을 보시면 기둥이 없습니다. 대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천막에 유럽 천막이라든가 천막에 기둥이 중간에 있는데 이 유로트는 기둥이 없어요. 왜 기둥이 없냐 그러면 초원의 지대에서는 큰 나무를 구하기도 힘들고요. 그다음에 이동하기 위해서는 큰 나무가 또 얼마나 거추장스럽겠습니까? 그런 것도 하나 있고 그래서 이 기둥이 없고 그다음에 이 유로트를 되게 신체의 비율을 많이 합니다. 옆에 보시면 이제 천막 위에 이제 이게 그 이 양의 틀로 짠 페트를 이렇게 입히죠. 이걸 갖다가 이제 옷이라 부르기도 하고요. 강한 바람을 막아줍니다. 그 다음에 유로트 내에도 보면 이렇게 이제 부엌이 있습니다. 부엌. 그걸 갖다가 사람의 배꼽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잠깐 제가 뭐 책에 설명했습니다만은 유로트의 이게 문은 남쪽을 향해 있어서 햇빛을 받기에 좋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그 유로트를 이렇게 들어갈 때 아이들이 먼저 엄마한테 인사를 한다 그래요. 아버지한테 인사하지 않습니다. 자, 한국은 아버지한테 먼저 인사를 하죠. 집에 들어가면. 그런데 유목민 사이에 있어서는 이 유로트에 들어갈 때 엄마에게 먼저 인사를 했다. 목의 사이 하나의 유풍입니다. 그리고 참고 사마 유로트는 몽골말로 게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요. 자, 두 번째 나 전통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유목민들이 초원에 이동하는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정주 농경민족하고 많이 좀 내용이 틀릴 수도 있고 같은 점도 있는데 되게 틀린 점이 많죠.
첫째 전통 신앙으로서 유목민들이 이제 하늘신, 이거 하늘신을 탱글이라고 부릅니다. 이 경천 사상이죠. 하늘을 존경한다는 우리나라도 하고 이제 뭐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만은. 그다음에 두 번째는 무당. 사면인데 이게 사면이 참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악령을 퇴치해서 병을 낫게 했고요. 그다음에 정치적인 조언도 많이 했고 군사적으로 할 때 전략가도 역할도 하고 그리고 사면이 뭘 하냐 하면 올해 어디 어느 지역에 풀이 무성하게 자란다 그런 것도 이야기를 해서 그쪽으로 유목민을 이렇게 유도를 해 나가기도 하고요. 어쨌든 고대 사회에서는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뭐 유럽이나 뭐 중앙아시아나 한국이나 사면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한국의 무당이죠. 한마디로 제사장 역할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정통신앙 세 번째로는 물과 불을 숭상했어요. 이게 물과 불을 숭상하는 것은 고대 어느 사이에도 참 다 있는 내용입니다. 내용인데 특히 이 이동하는 유목민들에게 물을 구하지 못하면 거의 뭐 힘들죠. 가축이라든가 그 다음에 살아가는데 인간 유목민으로서는 중요한 하나의 생명수죠. 그래서 되게 오아시스를 많이 조금 이동을 많이 했고요. 유목민들 생각은 이 흐르는 물에 지구에 정령이 있다, 즉 땅에 영혼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천둥이나 번개가 치는 걸 물의 정령이 놀라서 분노를 해서 천둥과 번개가 생긴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 이제 물을 잘 대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물에 대해서 아주 존경적인 그런 의미가 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이제 추상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람의 인간의 영혼은 피에 있다 보면 피에 그래서 이 피를 흘리지 않도록 상대방을 죽이기도 하죠. 그래서 레슬링 같은 것들이 발달을 했다 그래요. 그 다음에 모욕이나 그리고 빨래 같은 걸 흐르는 물에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물이 중요했고 한마디로 생명의 물이었죠. 그다음에 불을 숭상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초원에 춥고 밤에 불을 켜야 되죠. 그래서 이 불을 갖다가 아주 중요했는데 불 속에도 불도 목숨이 있다, 영혼이 있다가 본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칼을 불 속에 넣지 못하도록 합니다. 예, 그러면 칼을 불 속에 넣으면 불이 죽는데 불의 생명이 죽는데요. 그래서 물과 불을 숭상을 했습니다. 물은 생명이고 그 다음에 불도 생명이고 모든 것에 생명이 있다. 정령신앙이죠. 다신교고 그게 전통 신앙의 특징입니다. 뭐 한국하고도 유사점이 많죠. 자, 다음에 유목민의 풍습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조금 지금 그래서 제가 좀 빨리 설명을 드릴게요. 유목민의 풍습으로 나우루절이 있고 조개요 밑에 제가 한 5가지 적어놨습니다. 자, 나우루절은 춘분절이고요. 이게 페르시아 말로 부활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유목민들에게 가장 크게 새는 명절이 나우루절이다. 이 부활이라는 뜻이고요. 이때는 저장한 겨울에 저장한 말고기를 같이 나누어 먹어요. 나우루절 행사 때 청소도 하고요. 그 다음에 수메라기는 숲을 만들어서 가족이 같이 먹습니다. 그 다음에 족애혼이고요. 족애혼은 이제 되게 어느 지방에도 뭐 있는 내용인데 특히 유목민들은 족애혼을 강조했다. 왜냐 그러면 이 동물들을 가축들을 키우다 보니까 역시 이게 제가 말 이야기를 써놨습니다만 말들은 절대로 가족끼리 결혼하지 않는다. 말이 어느 정도 크면 순말 남자 말은 남겨놓고 암말 여자 말은 이렇게 밖으로 내보낸다 그래요. 그러면 그 암말은 또 다른 말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그래서 이 조개혼이 특징이고 그 다음에 좀 독특한 이야기지만은 유목민들도 족보를 아주 숭상을 합니다. 저 7대 족보를 중요시해요. 제가 카사톤에 근무할 때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이 족보를 아주 소중히 여기고 있다. 그래서 자기들이 어느 가게가 한국처럼 이제 가문의 영광이죠. 이 가문을 아주 강조를 많이 하신다. 그리고 이 가문이
아직도 중앙아시아에서 중요한 정치적인 영향을 행사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족보를 가지고 이게 이 초원을 여행을 할 때 이제 그쪽을 찾아간다 그래요. 옆에 그림을 보시면 이게 전형적인 초원의 모습입니다. 이 초원에 여러분이 혼자서 가만 서 있으면 정말 어디로 갈지를 몰라요. 한번 체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끝도 없는 초원에 혼자 서 있으면 방 감각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누구를 찾아가야 될 것인지 어디로 가야 될 것인지 즉 족보가 나침판 역할을 했다. 즉 말해서 자기의 어떤 결혼했던 누나라든가 친지를 찾아가서 도움을 받고 긴 여행을 했다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도스탁이 있는데 도스탁은 카자흐스탄 말인데 한국말로 우회라는 뜻입니다. 지금도 이 도스탁을 아주 강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아마 가시게 중앙아시아 방문을 하게 되면 도스탁 이야기를 많이 들을 것 같은데 중앙아시아 사람들의 이름에도 보면 도스탁이 들어가요. 도스탁이 들어가면 그 뜻이 우애라는 뜻이다. 즉 형제끼리 잘 지내라 싸우지 말고 그 다음에 다른 인종들한테 잘해줘라 그 말입니다. 이 도스탁의 덕을 우리 고려인들이 많이 봤어요. 1930년대 후반에 우리 고려인들이 가을에 블라디보스톡에서 중앙아시아로 이렇게 강제 이주를 당했죠. 스탈린에 의해서. 그때 9월달, 10월달 카자흐스탄은 춥습니다. 마이너스 밤에 20도, 30도 내려가요. 그런데 이제 먹을 것도 없고, 그런데 카자흐스탄 사람들이 고려인들을 많이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고려인들이 지금 카자흐스탄에 10만 명인데 아주 성공적으로 정착을 했습니다. 다음에 손님은 신의 축복이다. 이 유목민들은 손님을 아주 잘 접대를 해줍니다. 손님을 통해서 정보도 얻고요. 아주 사람 보기에 힘이 들죠. 그래서 손님이 오면 반갑게 맞이해줬다. 신의 축복이다. 네 번째는 부동산이었습니다. 이동하는 유목민들한테 땅이 같은 게 필요가 없죠. 땅은 소유권보다는 하나의 이용권이다. 우리나라 요즘 부동산 때문에 말이 많습니다만 유목민들은 이동하는 사람이 동산밖에 없어요. 그래서 부동산이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의미에서 유목민들은 저축을 잘 안 합니다. 저축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러면 유목민들로서 자본주의가 발전할 수 있었겠냐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문제인데 지금은 또 잘 삽니다. 세월이 흐르고 자기도 생각을 바꿨죠. 마지막으로 머무는 곳이 성지다. 유목민들이다 보니까 이분들이 사원도 없고 모스크도 없고 그런 게 없죠. 왜냐하면 모스크나 이런 교회는 결국 정교민들을 위한 도시에서 발전하는 형태죠. 즉 머무는 곳이 성지라는 것은 자기가 가는 곳 열심히 개발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유목민의 모습이다. 즉 말해서 개척 정신이죠. 한마디로 머무는 곳을 자기가 잘 만들면 성지가 되고 그리고 우리 가족들이 잘 살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개척 정신을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초원의 가축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유목민들의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하나는 유목민은 이동하는 가옥, 유로트에 산다. 두 번째가 가축들하고 같이 생활한다. 세 번째가 초지입니다. 그러면 초원의 가축이 참 중요하죠. 왜? 이건 식량이니까요. 그 다음에 우리 정주민 같으면 곡물이죠. 그런데 초원에 있어서 가축은 5대 가축이 있습니다. 아주 이제 5대 가축을 중요시하는데 말, 염소, 양, 낙타, 소 혹은 약입니다. 대개 10인 가죽을 칠 때 100마리의 양하고 한 8마리 정도 말이 필요하대요. 그 다음에 이 5대 가축이 선정이 된 이유는 몇천 년 동안 유목민들이 이 가축을 사육하다 보니까 저절로 이렇게 형성이 된 겁니다. 야크는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산악지대에 살고요. 그 얘는 다 평지에 사는 거죠. 그 다음에 이 5대 가축이 대개 보시면 버터, 치즈, 우유, 가죽, 모직, 옷감 등 모든 것을 제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생활이 아주 긴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낙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낙타가 중요한데요. 이 낙타 종류는 단봉 낙타와 쌍봉 낙타가 있습니다. 대개 1시간에 4 내지 6km 이동을 하고요. 한 20년 내지 30년을 산대요. 그런데 보시면
밑에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단봉 낙타는 아주 더운 지역에 생활하는 낙타입니다. 지금 이 단봉 낙타는 이 아라비아 반도 중동 지역에 많고요. 밑에 보시는 이 쌍봉 낙타, 혹이 두 개의 낙타는 춥고 더운 지역에 삽니다. 그래서 이 카자흐스탄에 가보시면 키르기스탄 같은 데는 이 쌍봉 낙타가 이제 살아요. 그런데 이 투르크메니스탄에 가보시면 제가 책을 보니까 투르크메니스탄에는 이제 단봉낙타가 있대요. 그 단봉낙타가 사는 이 한계가 투르크메니스탄이 아닌가 싶습니다. 투르크메니스탄은 그렇게 겨울에 그렇게 춥지 않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 낙타 혹은 여러분 이렇게 뭐 물로 이야기 많이 이제 듣는데 물이 아니고 지방질이래요. 그래서 이 지방질을 녹여가면서 이 낙타가 10일 정도 사막에서 생존을 한다. 그래서 이 낙타가 이 카라반 옛날 실크로드를 이동할 때 중요한 교통 수단이었다. 그 다음에 보시면 다그저 말입니다. 이 초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말인데요. 말은 권력을 상징을 했고요. 뭐이 말을 많이 소유한 사람이 부자고 뭐 지도자로서 수령이었다. 그리고 이 유목민들에게서 말은 중요한 교통수단입니다. 즉 말이 없으면 뭐 날개 없는 세례요 그렇게 불렸고 말은 이제 영원한 동반자였습니다. 즉 말은 살아서 이제 유목민들에게 봉사를 했고 또 주인이 죽으면 같이 순장이 됐대요. 그래서 지금도 쿠르간 중앙아시아 쿠르간은 그 석입니다. 그 무덤이라는 의미죠. 그 무덤을 발굴하다 보면 말뼈가 많이 나온다 그럽니다. 그리고 말을 타고 대게 갈 수 있는 거리가 하루 한 1000km 됐대요. 상당히 먼 거리를 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낙타보다는 2배 빨랐고요. 그 다음에 대개 말 한 마리 가격은 한 소 5마리 정도 됐고요. 양 6마리래요. 그리고 뭐 여러분 아시면 잘 달리는 말이 명마입니다. 좋은 말, 예쁜 말이 명마가 아니고 잘 달리는 말이 명마로 불렸어요. 그리고 이 유목민들은 개를 많이 키웠습니다. 왜 개를 키웠냐 하면 이 양이나 이 염소를 이렇게 키울 때 서로 돌볼 수가 있죠. 그래서 개 한 마리가 양 한 20마리 정도 가격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말똥이죠. 말똥은 이게 불로 때울 수가 있어서 하력이 좋아요. 그리고 이 말 가죽은 우리가 아시는 우리나라 장구에 쓸 수가 있었고요. 말총은 조선시대 갓에 쓰였습니다. 어쨌든 예, 우리나라에도 이제 말이 이제 들어왔는데 고구려 시대 때 보시면 가하마라 해가지고 가하마라는 뜻은 이 과일나무 밑을 지나갈 수 있는 아주 작은 말이다 그런 뜻입니다. 옆에 다음에 제가 초원의 음식, 그 유목민들은 어떤 음식을 먹었겠냐? 음식 종류를 제가 말씀드리면 일단 색깔을 보고 되게 판별을 했다 그래요. 옛날에 하얀 음식은 백식, 유제품입니다. 그다음 붉은 음식은 홍식이라 부르고 육고기 같은 걸 의미를 하고요. 색깔이 좀 붉으스름하죠. 그리고 뭐 하얀 음식은 대표적으로 빵, 국수, 우유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붉은 음식은 아까 육고기입니다. 그다음에 초원의 음식으로 제가 빠진 게 있는데 이 만두도 초원의 음식이고요. 그다음에 꼬치구이 이거 뭐 사슬기라 부릅니다. 지금 저 러시아에서는 그다음에 육포 즉 말고기를 말린 거 육포도 초원의 음식이고요. 그 육포를 가루를 내서 물에 타 마시는 거 이걸 보르츠라 하는데요. 그 저 육포 가루 우리나라 같으면 미숫가루 비슷하죠. 몽골에서는 보르츠라 부릅니다. 그 다음에 나 보시면 베스바르막인데요. 옆에 그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게 돼 있죠. 이게 여러 가지 이게 베스바르막인데 베스바르막은 카자흐스탄 말로 5손가락이란 뜻이라 그래요. 하도 맛이 있으니까 막 손가락으로 먹는 음식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 그럽니다. 말고기, 양고기 등을 잘 섞어서 같이 먹는 우리나라 수육 비슷해요. 한번 여러분 카자흐스탄에 가보시면 베스바르막 한번 드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발효 음식이 있습니다. 세계 음식을 나눌 때 크게 발효 음식과 미발효 음식을 나누는데 발효 음식은 여러분 알겠지만 간장으로 간을 맞추고요. 미발효 음식은 소금으로 간을 맞춰요. 자, 그런데 발효 음식이 유목민한테 있었다. 이제 크미즈,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크미즈는 말젓을 발효시킨 거고요. 몽골 말로 아이라기로 부릅니다.
이게 한국 고려 시대도 도입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슈바트가 있는데 슈바트는 낙타젓을 바로 식힌 우유 바로 음식이라 보시면 돼요. 뭐 요구르트 비슷합니다. 근데 커미즈는 이게 대개 한 알코올 도수가 3.5도가 돼서 많이 먹으면 취합니다. 지금도 이걸 먹고 나서 차를 운전하지 마라 그래요. 그 다음에 이 지금 카자흐스탄에서 커미즈로서 이 비누도 만든다 그래요. 화장품으로 또 사용이 되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이 커미즈는 특히 이게 기관지가 안 좋거나 폐결핵에 아주 좋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 겨울에 마이너스 40도 뭐 이렇게 내려가면 가장 타격을 받는 것이 기관지가 안 좋아집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너무나 추운 공기를 숨을 쉬다 보니까 기관지가 안 좋아지고 폐결핵이 쉽게 걸려요. 그러면 옛날부터 유목민들은 크미즈를 먹었다. 크미즈는 제일 좋은 게 봄에 봄 초에 마시는 게 제일 좋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초원의 음악입니다. 제가 이게 음악을 이제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되게 이 현악기고 타악기가 아니고요. 현악기 중심으로 되어 있고요. 코부즈와 돈부라입니다. 이 순측의 옆에 그림에 보시면 코부즈, 돈부라는 이게 지금도 카자흐스탄에서 아주 유행을 하고 있는 민속 악기입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창고 비슷하죠. 근데 이거는 이제 현악기고요. 줄이 두 줄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 넘어와서 한국의 해금이 됐고 몽골의 마두금이 됐대요. 해금도 줄이 두 줄이고 마두금도 줄이 두 줄입니다. 옆에 그림에 보시는 차례로 되어 있는데 뭐 참고 삼아 제가 말씀을 드리면 마두금은 머리 뼈로 해서 마두금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이 현악기가 유럽으로 건너가서 첼로나 바이올린의 원조가 됐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초는 한마디로 뭐 음악의 바다로 유명되는 보고 있습니다. 이 이장 비단길과 문명교류소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이야기인데 비단길은 옆에 그림에 보시면 쭉 이렇게 돼 있죠. 뭐 초원길, 뭐 그다음에 사막길, 그다음에 파랗게 이제 돼 있고 밑에 바닷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한마디로 고대 중세 근대 우리 세계 하나의 물류망이죠. 비단길은 북위 30도 40도 사이고요. 중국에서 로마까지 거리가 한 1만 2천 킬로였대요. 그 당시에 고대에 사람이 낙타를 타고 걸어서 혹은 가게 되면 약 한 230일 정도가 소요가 됐다 그럽니다. 왔다 갔다 하면 막 1년 반이 걸리겠죠. 그 다음에 이 비단길의 주역이 누구냐 하면 소거드인입니다. 소거드인은 이제 사마르칸드 부근에 이제 거주를 했던 이란 유목민들이고요. 또 스키타이족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뭐 합니다. 학자들에 따라서는. 그리고 이제 비단길에 이렇게 교육이 됐던 상품이 비단, 양모, 모피고요. 그다음에 식량, 우유 도자기들이고 말, 칼, 금, 호박, 기금속들입니다. 이 교육품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당신은 낙타에 싣고 가야 되기 때문에 가벼워야 되고요. 그다음에 물건이 상하지 않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비싼 가격으로 팔려야 돼요. 그래서 이런 조건에 맞는 물건들이 유통이 됐다. 그 다음에 이제 교통수단은 말과 낙타였다. 말은 뭐 아다시피 초원지대를 달리었고 낙타는 사막지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비단길 무명교류가 동서간에 소통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교 문명의 교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비단길과 총길이 이제 서로 개통되니까 뭐 물품과 더불어 종교와 문명도 서로 이제 교류가 됐겠죠. 그래서 불교, 기독교, 이슬람이 전파가 이 길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로아스터교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조로아스터교를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아마 조로아스터교가 제일 먼저 이제 우리나라 세계적으로 종교 시초죠. 뭐 조로아스터교는 여러분 아다시피 독일 말로 짜라투스트라입니다. 니체가 짜라투스트라 이렇게 말했다 책도 썼죠. 그래서 이 조라스트교가 그 이후에 나타나는 불교, 기독교, 이게 이슬람교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이야기를 되게 합니다. 뭐 배하교로도 부르기도 하고요. 불을 존경한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그 초원의 여행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초원을 방문했던 사람들이 있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글을 쓰고 책을 내서 많이 알려지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당나라 시대 현장 스님, 그리고 우리는 신라 시대 해초 스님, 그 다음에 유럽 사람으로 마르코 폴로, 그 다음에 이번 바투타, 북아프리카 출신의 이번 바투타가 있죠. 그래서 당나라 현장은 7세기 사람이고요. 해초 스님은 8세기 사람입니다. 마르코 폴로하고 이번 바투타는 14세기 사람입니다. 우리 신라 해조 스님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8세기인데요. 이분은 중국에서 배를 타고 인도로 가가지고 인도에서 이제 중앙아시아로 가서 육로를 통해서 중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쓴 책이 왕호 천추국정이죠. 천추국정은 뭐 인도를 당시 의미를 했습니다. 옆에 그림을 제가 해놨는데 보시면 이제 이 부처님 상이 하나 있고요. 이분은 이제 간다라 풍이죠. 간다라 풍은 여기 보시면 입고 있는 옷이 주름이 이렇게 적가 있습니다. 이 주름을 대개 로마 시대의 토카랍니까? 그 옷 주름하고 비슷한 게 아니냐.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BC 4세기에 페르시아를 점령하고 이 지역을 왔을 때 영향을 받은 헬레니즘의 유풍으로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다음 옆에 보시면 이게 모스크인데요. 이제 이슬람 사안이죠. 그래서 이슬람 전파 모습을 제가 상징적으로 올려놨습니다. 어, 그 다음에 비단 전쟁에 제가 말씀 간단 드리겠습니다. 이게 실크로드를 두고 이제 유목민들하고 정정민들이 서로 쟁탈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비단길을 장악을 해야 자기들이 큰 부를 확보할 수가 있죠. 대표적인 것이 비단 전쟁입니다. 이게 한 6세기에 있었던 케이스인데요. 돌궐이 이제 비잔틴 제국과 연합해서 사산조 페르시아를 공격하는 형식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비단 때문에 서로 싸웠어요. 예, 이 비단 무역을 독점하려고 서돌궐이 전쟁을 일으키는데 결국은 서돌궐이 승리를 못했고 결국은 국력을 낭비해서 이제 당나라에 망하게 됩니다. 간단히 제가 말씀드리면 아까처럼 뭐 이게 옆에 그림을 보시면 이게 돼 있죠. 동독을, 서독을, 그 다음에 수나라, 그 다음에 옆에 사산조 페르시아 제국, 비잔틴 제국. 서독으로서는 비잔틴 제국하고 연합을 해서 옆에 있는 사산조 페르시아 제국을 공격을 했다. 그러나 결국은 실패로 끝났다 이야기고요. 이 돌글은 투르크계 터키계입니다. 다시 말해서 돌글은 6, 8세기에 글자를 만들어서 한글처럼 간단히 기록된 포 문자였습니다. 상당히 한국말과 좀 비슷한 점이 많았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냥 뭐 글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이슬람의 확산입니다. 이게 이슬람이 이 중요한 요소인데요. 이 중앙아시아를 이해를 하시려면 이슬람이 하나의 참 큰 팩트입니다. 이 첫째 제가 말씀드린 탈라스 전투인데요. 탈라스 전투는 키르기스탄, 카자흐스탄에 있는 카자흐스탄 남부 지역에 있는 지명 이름입니다. 그걸 이제 탈라즈로 부르는데 그래서 이 탈라스 강변에서 탈라스 전투가 751년도에 일어났는데 이때 이제 이슬람 아바스 왕자하고 당나라 간의 전투였습니다. 이때 당나라 장군으로서 우리 고구려 유민 고순지 장군이 이제 총사령관이었죠. 그런데 이게 당나라하고 아바스 왕조의 전투에서 이제 당나라가 패하게 됩니다. 패함으로써 생긴 게 이제 이슬람이 중앙아시아를 본격적으로 진출하게 되고 당나라 세력이 후퇴하게 되죠. 이 달서 전투의 결과로 종이와 나치판이 중동과 유럽을 많이 확산이 됩니다. 뭐 당나라 포로들이 잡혀서 이제 사마르칸트라든가 그런데 정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포로들이 이 종이를 만들었고 이 종이가 중동 유럽으로 확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종이는 특히 유럽의 르네상스라든가 뭐 종교 개혁에 크게 기여를 했고 성서를 인쇄를 하는데 기여를 했습니다. 나침판은 뭐 잘 아시겠지만 이게 유럽의 대항해를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은 나침판을 가지고 항상 성지 메카 쪽을 찾아 확인하는데 도움을 많이 받았다. 그 다음에 이제 이슬람이 8세기부터 중앙아시아에 확산이 되면서 중앙아가 이슬람 국가로 됩니다. 지금도 전부 중앙아 5개국, 뭐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그 다음에 뭐 키르기스탄 이렇게 탄자 국가 사람들은 다 이슬람 국가들이죠. 옆에 보시면 이게 하나의 제가 이게 모스크를 내놨는데 이게 이제 저 수피 성인 야사이의 연못입니다. 카자흐스탄 남부 지역에 있는 그 투르키스탄 그쪽에 가보시면 이 야사이 영묘가 있습니다. 야사이는 수피 성인이고요. 수피는 대개 보면 신의 친구라고 부르기도 하고 초원에서 이슬람을 전파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숲이라는 뜻은 양모로 짠 거친 구도시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금욕이나 그 다음에 명상을 통해서 뭐 신에게보다 접근해 가는 걸 추구했던 그런 사람들을 의미를 합니다. 그 다음에 유목민의 황금시대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제 이 유목, 그 중앙아시아라든가 유목 세계가 이게 혼돈이 되어 있다가 그 다음에 이 몽골의 징기스칸이 등장함으로써 13, 14세기에 진짜 통일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 몽골 징기스칸이 유라시아의 3분의 1을 정복합니다. 유라시아는 말은 대개 유럽과 아시아를 다 포함되는 지역으로 생각하면 되고요. 러시아에서는 유럽과 아시아의 경계선을 아랄 산맥으로 봅니다. 에칸테리부르크를 이제 되게 기준으로 삼아요. 그래서 몽골 대제국을 건설을 했는데 13세기, 14세기 제가 책에 쓴 것처럼 아주 이거는 세계적인 대혁명이었죠. 세계를 흔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가 사자를 삼키다. 한마디로 당시 몽골 인구는 한 200만 명이었고요. 그때 소위 금나라 같은 걸 보게 되면 상비군이 62만 명이었고 인구가 5천만 명이었대요. 그럼 200만 명 되는 인구를 가진 몽골이 어떻게 5천만 명 인구를 이기게 됐냐? 근데 몽골이 금나라뿐만 아니고 뭐 송나라, 뭐 그다음에 탕구트, 서하, 서요, 호리즘 한 10개 정도 국가를 정복을 했어요. 한마디로 지가 사자를 삼겠다가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 이제 징기스칸이 죽고 난 이후에 자손, 그게 아들, 손자가 정복을 해서 대업을 이뤘다. 그 다음에 정복을 했지만은 이제 천하를 통치를 하기 위해서는 말 위에서 내려와야 되죠. 이게 유명한 말입니다. 이 말은 그란인 야율 초제가 한 말입니다. 그래서 정복하는 것과 통치하는 것은 서로 구별돼야 되는 사항이고 다른 방식이 필요하다. 옆에 그림 하나 보시면 이 몽골 대제국을 건설을 해가지고 이제 자기 아들한테 땅을 나눠주죠. 그래서 원나라가 있고 그 다음에 차카타이 칸국, 킵차크 칸국, 이게 일칸국이 있습니다. 이 몽골에서는 대개 유목민들이죠. 세계에서는 이게 땅을 정복하고 할 때 되면 이게 자기 자식들한테 나누어집니다. 아까 제가 유목민 이야기 잠깐 말씀드릴 때 재산을 상속할 때도 막내한테 제일 많이 줘요. 그다음에 큰아들은 재산을 받으면 멀리 떠납니다. 멀리 떠나요, 자꾸. 그다음에 마지막에 남아있는 사람은 막내다. 막내가 부모님을 모십니다. 한국하고 정반대죠. 그다음에 몽골 제국 평가를 말씀드리면 몽골이 세계 이렇게 정복을 유지했던 이유가 역참을 했다. 역참, 수참. 이게 육참은 육지이고요, 수참은 바다를 통한 거고요. 그다음에 날씨가 추울 때 이게 썰매도 이용해서 서로 연결했다. 역참은 우리 같은 이런 같은 경우는 이게 우측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 한 일정한 거리, 예를 들어서 뭐 중국하고 몽골 지역에 한 6만 킬로 정도의 한 만 개 정도 육참이 있었는데 40km마다 있었고 말을 이용했다. 그 다음에 이런 몽골이 제국이 유지했던 이유가 무역이었다. 즉 무역을 함으로써 평화가 유지되고 갈등을 없앨 수가 있다. 그렇게 보고 무역을 많이 활성화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종교를 다 인정을 했다. 기독교, 이슬람, 불교 다 이렇게 인정을 했는데 다만 징기스칸이라든가 이 몽골 제국의 근위를 도전하는 경우에는 인정을 안 했고 이런 조건 하에서 모든 종교에게 감용을 베풀었다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몽골 제국 유산으로서 러시아인의 피부를 벗기면 타타른이 나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러시아가 1240년부터 1480년 한뭐 100몇 년 동안 러시아가 몽골 지배를 받았죠. 그래서 상당히 몽골 지형을 많이 받아서 성격도 좀 비슷한 것도 많고 뭐 정치
적으로도 근위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로서는 항색 인종의 공포, 즉 몽골인들의 두려움이 많이 생겼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몽골이 유럽이나 헝가리까지 진출했을 때 이제 유럽인들도 이제 서로 뭉치게 됩니다. 따라서 주권 국가가 발생의 기회를 했고요. 제가 말씀을 밑에 빠졌는데 이 또 하나의 나쁜 유산으로서는 흑사병이 유행하게 됩니다. 흑사병이 14세기에 유행을 해가지고 유럽 인구의 30%가 사망을 했어요. 다시 말해서 비단길이 있음으로 해서 그 길을 통해서 흑사병이 유행을 했다. 한마디로 비단길이 죽음의 길이 된 케이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티무르 제국 제가 말씀을 드리면 티무르 제국은 14세기부터 16세기입니다. 이게 이제 지금 우즈베키스탄 지역인데요. 중앙아시아의 최대 이슬람 제국을 건설했다. 옆에 그림을 보시면 뭐 이게 티무르 왕조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슬람 성전으로 다시 말해서 성전을 주장하면서 인제국을 정복을 했다. 즉 인도, 러시아 이거 킴차크 강국을 제가 뭐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스만 터키 정복을 했고요. 그래서 이 티무르 제국이 14세기, 15세기 중앙아시아의 하나의 강자였다. 그 다음에 이제 티무르 제국을 만든 사람이 제가 그림 동상이 하나 있죠. 보시면 이제 오른쪽에 티무르 흉상입니다. 이 티무르 제국의 평가를 한다면 초원의 마지막 유목 제국이었다. 중앙아시아에서 마지막 제국이다. 이 이후부터 이제 중앙아시아 초원 지역은 이렇게 분열이 됩니다. 결국은 분열이 된 다음에 러시아하고 중국으로부터 지배를 당하죠. 이 이제 초원이 이게 많이 항폐되다 이게 되다 보니까 이 비단길이 쇠퇴하고 바닷길이 열리게 되는 됐고요. 그 다음에 이게 오스만 제국을 이제 정복을 했는데 정복하다 보니까 비잔틴 제국이 이제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정복을 당하지 않았고 그래서 비잔틴 제국과 유럽을 구했다. 그 다음에 이 티무르 제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슬람 국가입니다. 이슬람이 토착화 됐다. 이제 그렇게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슬람 문화의 한건입니다. 옆에 보시면 이게 제가 모스크를 했는데 이 사마르칸트에 있는 모스크고요. 사마르칸트는 이제 그때 수도였죠. 티무르 제국의. 그 다음에 터키어로 사마르칸트 뜻은 부유한 땅입니다. 뭐 비비하는 모스크를 제가 책에 설명했는데요. 이 달걀과 보드카 이야기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유목제국 왜 패망했냐?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유럽의 총과 대포에 망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총기가 15세기에 등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일본이 1543년도에 프로토콜 하성총을 도입해가지고 임진왜란을 일으켜서 한국을 침략했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유목 제국이 분열되니까 러시아와 중국이 서로 분할을 해서 분할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네르스킨 조약을 맺어서 러시아 중국이 중앙아시아를 이제 장악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현재 서투르키스탄, 중앙아 지역을 부르기도 합니다. 이걸 이제 러시아가 장악을 했고요. 동투르키스탄, 신장 지역입니다. 이거는 중국이 장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에는 유목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다 알고 있는 강남 스타일인데요. 강남 스타일이 2012년도 7월달에 이제 유튜브 조회 2억을 달성을 했죠. 근데 제가 그때 카자흐스탄에 근무를 할 때 카자흐스탄 사람들이 이 강남 스타일 말춤이 자기 춤이래요. 이제 왜냐하면 이제 말춤이니까. 그래서 왜그저저이 한국 사람들이 자기 춤을 가져갔냐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한국에는 유목민이라는 이유가 한국은 명궁의 나라다. 활을 잘 쏴죠. 고구려 주몽은 활을 잘 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고구려 최고의 활은 맥궁입니다. 이게 맥궁이 아주 유명했고 당시에 그래서 중국으로 수출되기도 했다 그래요. 옆에 그림을 보시면 고구려 무용총의 이제 수립도입니다. 그게 이제 활을 이렇게 쏘는 모습이 있죠. 이 되게 고구려의 활은 한 1m 정도 되는데 유럽의 활은 180cm 됐대요. 크죠. 그래서 이 유럽의 활은 휴대하기에 힘이 들었는데 한국의 활은 1m짜리가 돼서 휴대하기가 쉬웠다. 그 다음에 이제 총 세 번째 총과 스키터의 황금 문화인데요. 신라의 금감하고 이게 카자흐스탄의 황금인간하고 상당히 유사점이 많지 않겠냐 그렇게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스키타의 황금 문화는
BC 5세기부터 뭐 기원 후 6세기까지 이제 알타이하고 파미르 고원 지역에 이렇게 이제 확산된 문화로 이야기를 합니다. 대개 그 당시에 스키타이 지배자들은 권력의 목적으로 이제 금을 중요시했고요. 그래서 금은 가볍고 색깔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든지 다 금을 좋아했어요. 금은 이집트에서도 신의 색깔로 부릅니다. 그래 금을 많이 갖고 다니면 신이 된대요. 이 신라 건강을 말씀드리면 이제 옆에 본 것처럼 이건 서봉총에서 나온 건데 우리 모양인데요. 신라 천마총도에서도 나오기도 합니다. 이제 이게 건강 위에 새 모양이 돼 있죠. 새 모양이 이 새 모양은 뭐 유목민의 토템이었다 그럽니다. 새가 뭐 한마디로 사람들의 영혼을 하늘나라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했대요. 그래서 이 새라는 것이 신라 건강에도 있고 그다음에 유목민들하고 관련되지 않겠냐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다음에 카자흐스탄 황금인간인데 옆에 보시면 1969년도 이제 알마티 인근 무덤에서 이제 발굴이 됐습니다. 약 4,000장의 황금 조각으로 되어 있고요. 기원 이제 한 4세기, 5세기에 생활했던 스키타이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이 카자흐스탄이 1990년대 이제 구소련에서 독립을 하죠. 독립을 해서 카자흐스탄의 이제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이 황금인간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지금도 카자흐스탄에 이제 가보시면 이 황금인간 모습을 박물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중앙아시아 석인상과 돌하루방인데요. 돌하루방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주도에 있습니다. 돌하루방은 할아버지죠. 남자입니다. 자, 그 카자흐도 가면 이제 돌하루방 같은 게 있는데 석인상인데요. 이 석인상은 그냥 뚜르크 문화로 보시면 됩니다. 아까 제가 지금 스키타이도 뚜르크고요. 돌굴도 뚜르크족입니다. 되게 뚜르크족이 많아요. 중앙아시아 유목민 사이에 있어서. 그래서 이 뚜르크들이 만든 이 하나의 기념품이 이 석인상인데 차이점을 제가 말씀드리면 카자흐스탄 석인상은 대개 무덤 주변에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돌하룻방은 마을에 있죠. 마을의 경계선을 되게 표시를 하고요. 카자 같은 경우는 무덤 주인을 이제 상징하기도 하고 무덤이 평소에 얼마나 많은 적을 죽이냐 그 수를 수대로 세우기도 했다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특징은 얼굴 모양의 강조를 합니다. 얼굴 모양 아주 간단해요. 단순하죠. 누구든지 만들 수가 있는 모습이다. 그 다음에 또 차이점은 보시면 돌하루방은 제주도 같은 경우 돌하루방은 손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카자흐스탄 중앙아시아 쪽의 석인상들은 오른손에 컵을 쥐고 있습니다. 되게 이게 뭐 성수 물이 아니냐 이렇게 추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특징은 모자가 거의 없어요. 중앙아시아 같은 경우는. 그런데 제주도 돌하룻방은 모자를 쓰고 있죠. 자, 이런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 뭐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 이 석인상에 대해서 이 석인상이 투르크족의 유풍이고 그 다음에 한국, 몽골, 중앙아시아, 우크라이나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그래서 이게 투르크족이 살았던 하나의 그런 거주 지역에는 이 되게 일반적으로 있는 상인데 이슬람이 이제 들어오면서부터 이런 석인상 세우는 유품이 많이 없었대요. 이슬람은 우상을 이제 없애라 그랬죠. 그래서 그런 모습이 많이 사라지는데 그래도 아직도 카자흐에 가보시면 카자흐라든가 키르기스탄 중앙아시아에 가보시면 이런 석인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너무 이렇게 두서없이 이야기를 했고 뭐 이것으로 뭐 중앙아시아 유목민 이야기를 간단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